최현성 강사입니다. 오늘부터 테스트 최종 마무리 특강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테스트 마무리 특강 같은 경우는요, 다음과 같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론 수업입니다. 경제 일반, 미시경제. 첫 번째 프린트물이고, 다음에 거시경제, 금융경제. 두 번째 프린트물이고요. 다음에 국제경제, 경영학.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특강에서 이제 이론 수업은 경제열반, 미시경제, 거시경제, 금융경제, 국제경제, 경영까지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이제 6강에서 이제 7강 정도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사를 대비해야 되는데, 경제상식 퀴즈, 다음에 생글생글, 다음에 한국경제신문. 이게 이제 3강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10강으로 테스트를 다 정리하자. 그래서 이 최종 마무리 특강, 이제 마무리 특강을 수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테스트 공부가 한 번 정도는 다 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기본 수업에서 하니까 그런 내용들은 이제 다 빼고 주로 이제 문제풀이, 이론, 간단한 이론, 문제풀이 위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 안에 있는 그 문제가 꽤 많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경제 일반 미시경제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가 한 58문제 정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최근에 이제 출제된 기출문제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이것만 열심히 공부하셔도, 이것만 계속 여기에 다룬 내용만 공부하셔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테스트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가 이제 다소 이제 좀 쉬워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쉬워지고 있고, 거기 이제 첫 페이지 보시면은 테스트 출제 문항 관련 공지가 있는데, 테스트 위원회가 이제 합격률 70%까지 높이겠대요. 그러니까 이제 3등급 이상이 이제 70%가 넘게 나오겠다. 실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S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 있는데, 보통 이제 3등급까지 누적으로 이제 70%. 이렇게 이제 시험이 이제 쉽게 나오게 되면 이제 70%가 나오면 보통 2등급까지가 누적으로 한 40%. 다음에 1등급이 이제 보통 이제 많이 나오면 15%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S등급도 많이 나오면 이제 5%대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S등급 같은 경우는 적게 나오면 1, 2%, 쉽게 나오면 5%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1등급도 이제 쉽게 나오면 15%까지 나오는데, 좀 어렵게 나오면 이제 10%쯤 나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 정도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제 프린트물 보게 되면은 테스트 평균 점수가 210점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210점이까지 평균 점수가 나오게 이렇게 시험을 낸다고 하는데, 최근의 문제의 경향을 보게 되면 거의 200점 근처에서 평균 성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3등급 이상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시험이 쉽게 나온다고 하니까, 변별력 쉽게 유지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공부를 잘 해두셔서 3등급 이상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마무리 특강은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 이제 내가 얼마큼 공부를 했는지 정리하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론 수업을 상세히 진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만 딱 뽑아서 해줄 테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마무리 특강 이 수업을 들으시다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기존에 공부하셨던 책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하면서 넘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테스트 시험 특징 보게 되면은 뭐 1번부터 30번까지는 경제이론이고, 31번부터 60번까지 시사경제 경영, 61번부터 80번까지 이제 상황추론 판단 이렇게 구분해 출제하고 있고, 그래서 시간 배분은 1분에 한씩 푼다고 생각하세요. 1분에 한씩 푼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시간에 정리하고 마킹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험지가 보통 이제 14면 정도 됐는데, 뭐 40회부터는 이제 지면이 좀 확대가 돼가지고 16면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S등급 만점 방지, 뭐 S등급 가르는 문제 한 4-5문제 좀 어려운 문제 나오는데 이 문제를 맞추자가 아니에요. 쉬운 문제를 틀리지 않는다. 쉬운 문제를 틀리지만 않아도 충분히 1등급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38회부터는 이제 시험 유형을 A형, B형으로 이제 구분해서 이제 문제를 다르게 배열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다른 게 아니고 배치가 다른 거예요. 배열이. 그래서 A형, B형 나눈다. 이쪽 줄 A형, 이쪽 줄 B형, A형, B형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테스트 시험 공부 방법 보시면요. 마무리 특강 수업 듣고 이거 복습하고 그런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교재 찾아서 공부하고 추가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더 여유가 있으면 기출문제집 사서 풀고 다음에 신문을 평소에 꾸준히 봤으면 좋은데요. 우리가 이제 시사 쪽 보면 경제상식 퀴즈 생글생글 이건 생글생글 안에 들어있어요. 생글생글 안에 경제상식 퀴즈도 있는데 이쪽 경제상식 퀴즈 생글생글 한국경제신문을 평소에 보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면은 마무리 특강에서 정리해 주는 거라도 최소한 3회독 정도 하자. 3회독 정도 하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이 안에서 이론 우리 시사와 관련된 단어라든지 현재 국제 정세라든지 아니면 국내 경제라든지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시사를 자꾸 반복해서 읽으면서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3개월치 시험이 이를테면 11월 달에 있다. 11월 달에 있다 그러면은 19, 8 이렇게 8, 9, 10 시험이 이를테면은 5월 달에 있다. 그럼 4, 3, 2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글생글은 뭐 커버 스토리, 피플 앤 뉴스 포커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 특강이니까 바로 문제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죠. 각 주제별로 그 제목이 있고 옆에 별이 있습니다. 별. 그래서 1개, 2개, 3개 이렇게 나눠지는데 3개 있는 건 매회 나오는 거. 3개 있는 거 매회 나온다. 다음에 2개 있는 거는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다. 가끔은 안 나온다. 자주 나온다. 3번이 무조건 나온다. 2개 있으면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하지만 한 번쯤은 걸러갈 수도 있습니다. 걸러갈 수 있는 것들이 이제 2개고, 그다음에 하나는 필요한 것들이 이제 가끔 출제되는 것들이 이제 하나로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이제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내용은요. 미시경제학 같은 경우는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 4개 넣어놓고 거시경제학 하나 넣어놓고 다음 중 미시경제학에서 다룬 영역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은 각각 개별 경제주체, 가계, 기업, 정부 이런 개별 경제주체들 가계의 소비활동, 기업의 생산활동 이런 의사결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게 미시경제학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배우는 게 미시경제학이죠. 다음에 거시경제학은 나라 전체를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소득, GDP, 그다음에 물가, 실업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죠. 나라 전체를 다루는 건 거시경제학입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구분하는 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경제학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입니다. 그 경제 문제가 뭐냐? 경제 주체들, 가계, 기업, 정부, 해외까지 있죠. 이 가계, 기업, 정부, 해외, 경제 주체들은 경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경제 주체들의 무한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주체들이. 근데 경제 주체들의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킬 만큼의 경제 객체, 그 대상이 되는 거, 재화와 서비스, 이게 상대적으로 유한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게 희소성의 원칙입니다. 경제 문제는 왜 생긴다? 희소성의 원칙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합리적인 선택은 뭡니까?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편익은 크게 하고 비용은 작게 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겠죠. 편익이 같다면은 비용은 작은 거, 비용이 같다면 편익이 큰 거,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되겠죠.
이때 비용은 무슨 비용을 고려해 줘야 됩니까? 경제 문제는 선택 문제라고 했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면 포기한 대가가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은 기회비용으로 구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기회비용을 배우게 됩니다. 어차피 이제 기회비용은 다 아실 거니까 바로 1번 문제 들어가죠. 희소성에 따른 경제선택과 관련된 설명 중 맞는 것끼리 짝지은 것은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이다. 맞죠?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 실제 지출한 거.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이런 것들. 다음에 실제 돈이 나간 건 아니다. 근데 내가 포기한 이득이죠. 잠재적 임금. 내가 사업을 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회사 다닐 때 받던 월급을 포기하고 있죠. 잠재적 임금. 잠재적 지대. 내가 가진 땅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사용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지대를 포기하고 있죠. 그래서 잠재적 임금, 잠재적 지대, 잠재적 이자. 내가 이 돈을 은행에 넣었더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죠. 잠재적 이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암묵적 비용이 들어가죠. 이걸 다 합해서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맞는 것끼리 짝지은 것 가번 맞습니다. 매몰 비용은 이미 지불된 비용으로 현재의 경제 선택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맞죠? 얘도. 그래서 매몰 비용 이미 지출했습니다. 기회 비용은 의사결정하는데 고려해라. 매몰 비용은 어떻게 해라? 잊어라. 내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돈을 지불했습니다. 중간에 나온다고 돈을 돌려주지 않아요. 돈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식당에 가서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이미 낸 돈이 아까워서 다 먹어야 됩니까? 아니다. 이미 낸 돈은 잊어라. 회수가 안 되니까. 그리고 앞으로를 보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음식을 더 먹음으로써 얻는 이득하고 추가로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 따졌을 때 나가는 게 더 좋다고 판단되면 나오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몰 비용은 의사결정하는데 고려하지 마라. 다음에 편익의 극대화는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보다 클 때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널 베네핏 이거는 그냥 우리가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생각해 봅시다. 기업의 이윤극대화. 경제 주체들은 무한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가게는 효용의 극대화, 기업은 이윤극대화. 다음에 정부는 사회우생을 극대화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MR 한계 수익과 MC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게 이윤 극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뭐 자세한 거는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니까 기본 수업 시간에 얘기하니까 이거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윤 극대화 조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거든요. 완전경쟁시장 독점 그래프 그리니까 이 조건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만약에 MR이 더 크면 어떻게 됩니까? 생산을 늘려라. 생산 늘리면은 이윤이 어떻게 된다? 증가할 것이다. MC가 더 크면요. 생산을 줄여라. 그럼 너의 이윤이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같아진 점에서 이윤이 극대화된다. 그거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편익을 극대화하려면은 한계 편익하고 한계 비용을 비교했을 때 같아진 점에서 편익의 극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답번은 틀렸고 희소성은 욕구에 비해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경제 유출의 무한한 욕망, 그걸 충족시키기에 상대적으로 유한한 자원 이런 것들 때문에 희소성의 원칙 때문에 경제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2번 가나라가 맞습니다. 다음에 경제활동 순환인데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생산물 시장. 다음에 노동, 토지, 자본. 이러한 그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는 것들이 거래되는 생산 요소 시장.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걸 보게 되면은 생산물 시장하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바뀐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가 기업이라면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는 가게입니다. 가게가 물건을 어떻게 사냐? 생산 요소 시장을 통해서 노동, 토지, 자본을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임금, 지대,
이자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서 생산물 시장에서 물건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도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3페이지 보겠습니다. 기회비용, 매몰비용. 이쪽은 매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네, 출제가 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총 수입에서 명시적 비용, 회계적 비용을 빼면은 회계적 이윤이 되는데 우리는 뭘 찾아준다? 경제적 이윤이라는 걸 구해줘야 된다. 그래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차감한 경제적 이윤을 구해줘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회사 다니면은 이를테면 연봉이 3천만 원이다. 3천만 원이다.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 총 수입이 7천만 원. 그다음에 총 비용이 얘는 명시적 비용입니다. 명시적 비용이 3천만 원. 그러면은 회계적 이윤이 나오는데 이게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 내가 사업을 하는 선택을 한다면 나는 천만큼의 초과 이윤이 발생을 하죠. 이 초과 이윤이 바로 경제적 이윤입니다. 그래서 사업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을 구해보면 명시적 비용은 여기 3천만 원이죠. 암묵적 비용, 내가 사업을 하면 회사에 받는 연봉을 포기해야 되니까 여기 암묵적 비용이 3천이 되죠. 그럼 기회비용은 6천만 원이 됩니다. 사업을 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 총 수입이 얼마입니까? 총 수입이 7천이 되니까 경제적 이윤이 얼마다? 1,000만 원이 된다. 이게 바로 초과입니다. 초과이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적 이윤을 구해서 경제적인 이윤보다 크다? 해라. 경제적 이윤보다 크다? 하지 마라. 이 사업을 하는데 총 수입이 이를테면은 5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5천만 원. 회계적인 2천만 원. 사업을 해도 돈을 벌긴 벌어요. 회계적인 2천 나오는데 그냥 너 회사 다녀. 회사 다니다가 왜 사업을 해서 돈을 오히려 덜 벌어? 그냥 회사 다녀. 이게 만약에 이제 총 수입이 5천이 된다고 쳐요. 5천이 된다고 치면 경제적인 마이너스 1,000이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너가 사업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연봉보다 1,000만 원 덜 벌어. 그러니까 회사 다녀. 의사결정할 때 활용을 하죠. 다음에 그 2번 보시면은 뭐 영어 나오는 건 뭐 직접 보시고 실패한 일에 계속해서 아까운 돈을 써버린다는 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매몰 비용을 고려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돼요. 사업이 잘 안 돼. 지금까지 쓴 돈이 얼만데? 여기 사업을 어떻게 그만둬? 그래서 돈을 계속 쏟아 붓습니다. 그렇다 보면 더 크게 손해를 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쓴 돈 회수가 안 된다. 잊어라. 그러고 나서 내가 의사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몰비용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내가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 돈을 넣으면 추가로 얼마큼 벌 수 있는지 그거를 고려하셔야죠. 이 매몰비용 고려해서 잘못된 의사결정하는 거를 매몰비용의 오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매몰비용을 찾는 겁니다. 다음에 기회비용 문제 중에 3번 문제처럼 나오면 정말 고맙죠. 제일 쉬운 유형입니다. 오로지 숫자는 2개입니다. 매월 200만 원 월급을 주는 직장에 가지 않고 150만 원 주는 회사에 입사하기로 결정했대요. 150만 원 주는 회사에 입사했대요. 그러면은 기회비용이 얼마냐?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지금 여기 3번 문제에서는요. 명시적 비용이 없다고 가정이 되어 있어요. 명시적 비용 없다고. 그러니까 150만 원, 여기서 150만 원 총수입인 거고. 그래서 150만 원 선택했다. 이때 명시적 비용은 없고 암묵적 비용이 2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기된 건 200만 원이 됩니다.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8억 원, 회계적 비용이 5억 원, 잠재적 임금이 3억, 정상이윤이 1억 있대요.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총 수입이 이제 8억이래요. 8억. 다음 회계적 비용이 명시적 회계적 비용이 5억이래요. 5억. 다음 잠재적인 암묵적 비용이 3억이죠. 그 다음에 정상이윤 나오는데 정상이윤 이게 1억이 암묵적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 이게 회사가 아니고 사업이라고 해보죠. 사업 하게 되면 이윤이 3천이 되고 뭐 비용하고 총수입하고 비용 빼고 사업 1을 하게 되면 사업 1이고 사업 2라고 하죠. 사업 2를 선택하게 되면 회계적 이윤이 4천이 된다고 해보죠. 그럼 내가 사업 2를 선택함으로써 명시적 비용은 여기 3천 그대로 쓰시면 되고 암묵적 비용이 뭡니까? 암묵적 비용. 사업 1을 함으로써 벌 수 있는 이 이윤을 포기하고 있죠. 이윤을 포기하면 이게 암묵적 비용이에요. 정상이윤이에요. 저게 정상이윤. 이 정상이윤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최소한 벌어들여야 되는 이윤입니다. 암묵적 비용이 들어가고요. 사업 2를 하려면은 사업 2를 이윤 3천보다는 더 벌어야 된다. 그 더 번 게 초과이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2의 회계적 이윤 4천은 정상이윤 3천과 초과이윤 1000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묵적 비용이 들어갑니다. 정상이윤 개념 잘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은 기회비용이 얼마입니까? 이게 9억이네요. 9억. 그러면은 마이너스 1억이 되네. 1억. 경제적 이윤이 0보다 작다. 의미니까 하지마 이렇게 됩니다. 하지마 퇴출한다. 4번에 있죠.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매월 평균 600만 원 받고 있던 철수는 회사를 그만둔 여행사 차릴 계획을 검토 중이래요. 월 매출이 1천만 원으로 기대되는데요. 그리고 월 비용은 매출에 관계없이 500만 원으로 예상된대요.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회비용 한번 구해보죠. 기회비용. 이때 이제 명시적 비용은 500만 원이 되네요. $500만. 다음에 암묵적 비용은 월급 못 받으니까 600만 원이 되고, 다음 월 매출이 1000만 원이래요. 1000만 원. 경제적인 마이너스 100이 되네. 하지마. 그냥 월급 받아 회사 다녀. 이렇게 되네요. 여행사 계엄 여부를 판단할 때 기회비용은 1,100만 원 맞다. 다음에 만약에 총 수입이 1,500만 원이라면 1,500이라면은 1,100 빼면은 400이 되네. 400. 400은 초과이윤, 경제적 이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최소 월 100만 원 이윤이 보장되는 여행사 차리는 게 현명하다? 아니, 회사 그냥 다니면 600만 원 벌잖아요. 그러니까 답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철수가 여행사 개설할 때 기회비용은 1,100만 원이니까 틀렸습니다.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효용, 한계용 체감법칙 기본적인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효용은 어떠한 내가 소비할 때, 어떠한 소비를 할 때 얻는 주관적인 만족감이 효용이죠. 한계 효용은 우리가 총효용이 있고 한계효용인데 효용들의 합은 총효용이고 한계효용은 내가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추가로 얻는 만족감이 한계효용이죠. 근데 이러한 한계효용은 일반적으로 체감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말하는 경제학 이론은 무엇일까라고 되어 있는데 맛있는 비빔면이 있대요. 처음에 한 개 먹었을 때 상당히 맛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두 개째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세 개째 먹으니까 더 이상 배불러 먹지 못한대요. 뭡니까? 한계 효용이 내가 추가로 소비함으로써 얻는 추가로 얻는 만족감이 계속 줄고 있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7번. 배가 고파 빵을 먹었더니 행복했대요. 연속으로 먹으니까 질려서 울고 싶어졌대요. 이것도 똑같은 문제죠. 앞에 거랑. 그러니까 문제가 비슷한 형태의 유형이 계속 나오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봄으로써 실전에서 실수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한계용 체감법칙 말하고 있고,
다음에 똑같은 공정으로 똑같은 과자를 만들어도 하루 100개 생산한 중소기업보다 하루 5만 개 생산한 대기업의 원가 경쟁력이 더 높다. 예,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량 생산, 기업이 대량 생산 왜 합니까? 규모의 경제 때문에 그렇죠. 생산이 늘수록 장기 평균 비용이 계속 하락하는 거. 그래서 이게 규모의 경제죠. 그래서 대량 생산, 기업의 대량 생산 왜 하냐? 생산이 늘수록 평균 비용이 계속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니까 그렇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효용의 개념은 우리가 효용이라는 건 숫자로 나타낼 수 있었는데 이를테면 내가 펜을 1,000원짜리 펜을 샀습니다. 그럼 이걸 내가 샀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얻는 만족감은 1,000원보다 커요. 근데 한계 효용 이쪽 효용 개념에서는 이를테면 이 펜을 통해서 얻는 만족감이 1,200이다. 1,200이다. 근데 이 펜의 가격은 1,000원이다. 너 펜 살래 안 살래?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현실에서 이 펜을 통해서 얻는 만족감이 1,200이다. 1,100이다. 이렇게 숫자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현실에서는. 그런데 나는 이 펜보다 저 펜이 좋아. 이건 비교할 수 있죠. 저 펜이 내가 얻는 만족감이 더 커. 이런 건 얘기할 수 있다고. 비교는 할 수 있다고. 그걸 비교해보자 나타내는 게 무차별곡선이죠. 그래서 동일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X하고 YZ의 조합을 연결해 놓은 선이 무차별곡선입니다. 무차별곡선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얘기 안 하겠고 그래서 첫 번째 그림 무차별곡선은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원점에서 봤을 때 볼록한 형태로 생겼죠. 인디퍼런트 커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과 배라고 할 때 이 A 상태에서는 배를 많이 가지고 있고 사과를 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사과를 하나 더 먹고 싶어요. 사과를 더 먹고 싶대요. 그럼 난 배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 처음에는 배를 많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과를 하나 더 먹고 싶어. 전부 다 포기된 배의 양은 줄어들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림 원점에서 이렇게 볼록한 형태로 그려줍니다. 다음에 두 번째 그림 원점에서 멀을수록 더 높은 효용을 나타낸다. 사과 한 개, 배 한 개가 좋아요? 사과 두 개, 배 두 개가 좋아요? 사과 두 개, 배 두 개가 더 좋죠. 두 번째 그림은 바깥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한다. 또 무차별 곡선에 관한 것도 가끔 나오는데 나오면 맞춰야 되니까 좀 정리를 해야죠. 다음에 세 번째 무차별 곡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여기가 이제 A점, 여기가 B점, 여기가 C점이라고 해보자. C점. 교차하게 한번 그려보죠. 그러면 동일한 선상의 무차별곡선 효용이 같으니까 A하고 C는 같다. 다음에 B하고 C도 같다. A하고 B는 같지 않죠. 같지 않죠. 여기에 임의의 선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선 한번 그려보시면 바깥에 있는 B가 더 효용이 더 크죠. 이게 성립을 안 하잖아요. 성립 안 하기 때문에 무차별곡선은 교차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극단적인 선호보다는 조합이 된 소비를 더 선호한다. 무차별곡선이 원점에서 볼록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극단적인 선호보다는 조합이 된 소비를 더 선호한다. 이게 답이 되는데 사람들은요. 사과 10개 첫 번째, 두 번째 배 10개 세 번째 사과 5개, 배 5개 뭘 더 선호하냐? 사과 5개, 배 5개를 선호한다는 거죠. 예산선이 있습니다. 예산선은 동일한 주어진 소득으로 구입 가능한 소비 가능한 X하고 YZ 조합을 나타낸 선이 예산선입니다. 그래서 1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사과 배를 연결해 놓은 거죠. 여기에 무차별곡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A점은 배만 10개, B점은 사과만 10개, 가운데 C점은 배 5개, 사과 5개. 무차별곡선은 교차하지 않으니까 C점을 지나는 무차별곡선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효용을 비교해보면 A하고
B는 같고 A하고 B는 같고 다음 C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큽니까? C가 더 크죠. 바깥으로 갈수록 효용이 더 증가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네 번째 그림이고요. 예외적 형태의 무차별선 완전 대체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줍니다. 직선 형태에 그려주고, 다음 완전 보완제 같은 경우는 신발,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 각각 한 켤레씩 있대요. 한 켤레씩. 이 상태에서 왼쪽 신발만 들어간다고 효용이 증가하는 거 아니고 오른쪽 신발만 들어간다고 효용이 증가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니은자 형태로 그려집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고, 한 제화가 비제화일 때, 비제화는요, 일반적인 제화는 소비할수록 효용이 증가하는 건데, 비제화는 소비할수록 오히려 효용이 감소하는 겁니다. 공예, 여기는 뭐 사과, 이렇게. 한쪽이 공예를 해요. 이거 어떻게 그려요? 자, 다 한번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 벡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몰라 상관없어요. 몰라도. 힘의 방향의 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요령이에요, 요령. 우리가 이제 사과는 많을수록 좋고 배도 많을수록 좋아요. 그동안 제가 이랬어요. 그래서 힘의 방향의 합은요. 힘의 방향의 합은 이렇게 대각선이 됩니다. 대각선. 힘의 방향은 대각선이죠. 빗대서 하는 거예요. 빗대서. 안 그러면 그래프를 외워야 되는데 외우면은 시험장 가서 기억을 못해요. 한 제화가 비제화일 때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힘의 방향이 양쪽으로 작용한다. 이쪽 위로 이쪽으로 작용한다. 힘의 방향은 대각선이다. 여기가 이제 화살표 머리가 생선 머리, 끝이 생선 꼬리, 가시가 머리 방향. 이렇게 그리면 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도 한번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공예는 적을수록 좋다. 사과는 많을수록 좋다. 이거는 이제 힘의 방향 니은자로 한번 나타내 보세요. 이렇게 니은자로 나타낼 수가 있죠. 힘의 방향 합은 어떻게? 대각선으로. 이게 화살표 머리, 생선 머리, 생선 꼬리. 가시가 어느 방향? 생선 머리 방향.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전에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무차별선 이렇게 생겼다. 이게 X자, Y자 무슨 제화냐? 그러면은 거꾸로 가시가 머리 방향 쪽으로 났으니까 생선 머리, 생선 꼬리. 그럼 힘의 방향 합이 이렇게 되려면은 이쪽은 적고 이쪽은 많고 힘의 방향 합이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X제가 B제화네. 이렇게 찾아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7번까지 이제 그림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비교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업을 하게 되면은 애덤 스미스는 이제 국부론에서 이제 나 혼자 핀을 하루 종일 맞는 것보다 분업을 하게 되면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커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분업에 대한 원리를 배우는 게 절대의 비교이죠. 절대의인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는데 각국이 절대적으로 생산비가 낮은 제화를 특화해서 교환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절대의론의 문제점은 한쪽이 둘 다 절대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 무역의 원리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걸 설명하는 게 바로 이제 비교의죠. 비교의. 그래서 어느 한 나라가 두 제화에 있어서 절대의 절대열이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기회비용을 구해주죠.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이제 생산비가 낮은 제와 특화해서 교환하면 여전히 둘 다 이득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비교이론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교를 찾아주죠. 비교를 찾아주는데 비교가 있다는 것은 결국엔 기회비용이 작다는 개념이고 생산성이 높다는 개념입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우유를 마시기 위해 아파트에 저수를 기르지 않고 커피를 마시기 위해 커피 농장을 소유하지 않는다.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해서 얻은 소득으로 우유와 커피를 산다. 이걸 잘 설명하는 거는 어차피 절대우위에서 설명 못하는 거 비교우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우위가 더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를 해서 각자 잘하는 걸 찾는다. 그런 다음 분업을 한다. 분업을 해서 생산을 더 많이 한 다음에 교환하면 다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문장이 1번에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1번입니다.
다음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 문제를 풀어줄 때 비교의만 빨리 찾으면 돼요. 비교의만 찾으면 되는데 먼저 여기 있는 그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표를. 반도체, 옷감, 그 다음에 A국, B국, 8, 10, 10, 15. 데이터는 노동자 수, 노동 투입량입니다. 노동 투입은 작을수록 좋죠? 네, 작을수록 좋다. 그래서 숫자를 한번 대각선을 곱해보세요. 8하고 15 곱해보고 10하고 10 곱해보세요. 어느 게 작습니까? 10하고 10 곱한 게 작네. 그래서 노동 투입량은 작을수록 좋으니까 대각선 곱해서 작은 값이 비교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노동 투입 작을수록 좋으니까. 만약에 이 데이터가 생산량이다. 생산량은 클수록 좋으니까 곱해서 큰 값이 비교이다. 이렇게 바로 비교이 찾으세요. 그러면 비교이가 있다.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작다. 생산성이 높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보겠습니다. A국은 반도체 생산하는데 비교이 갖는다? 아니, B국이. B국은 반도체 옷감에서 모두 절대율을 갖는다? 아니, 노동 투입이 작은 게 어디야? A국이 둘 다 작네요. 두 나라가 서로 무역을 개시하면 A국에서 반도체 상대 가격 하락한다고 돼 있는데 무역을 개시한대요. 그럼 A국은 반도체를 수입하겠죠. B국이 반도체 수출하니까 A국은 반도체를 수입한다. 왜 수입해? 국제 가격이 국내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싸니까. 국제 가격이 싸니까 수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 수준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나중에 가면은. 그래서 3번이 맞는 문장입니다. 다음에 4번, 5번인데 두 나라가 서로 무역하지 않으면 A국에서 반도체 옷감의 교환 비율은 4대 5다. 그 다음에 5번 B국에서 반도체 옷감 비율은 3대 5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교환 비율은 생산량이거든요. 생산량. 아니 그러면은 그냥 임의의 숫자를 넣어보세요. 노동 투입이 40개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5대 4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노동 투입이 30개 있다고 합시다. 30개. 3대 2가 되거든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래서 5대 4, 그 다음에 3대 2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10번입니다. A국과 B국의 시간당 생산량을 나타내는데 생산량, 데이터가 생산량이네요. 양국에서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교역 범위로 적당한 것은 A국, B국, 감자, 사과, 6, 1, 4,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A국 같은 경우는요, 거기 문제에서 감자가 1로 되어 있거든요. 중간에 감자 1. 감자가 하나 생산할 때, 사과는 얼마입니까? 얘는 3분의 2가 되겠네. 3분의 2가 되고, 다음에 B국은 감자 하나 생산할 때 사과를 2개 생산할 수 있죠. 이게 범위예요, 이게 범위. 그래서 사과 3분의 2에서 감자 2개. 답은 4번입니다. 문제에서 자 보세요. 사과 하나하고 감자 하나하고 사과 3분의 2로 감자하고 사과의 교환 비율이 1대 3분의 2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A국은 지가 해도 1대 3분의 1 만들 수 있거든요. B국만 좋다. 1대 2로 가면은 B국은 지가 해도 1대 2로 만들 수 있는데 A국만 좋다. 이 사이에 있으면은 둘 다 좋다. 이렇게
됩니다. 답은 4번이죠. 다음에 시장경제에 대한 거, 시장경제의 원리에 대한 기본적으로 묻는 것들이 있는데, 몇 가지 이제 특징적인 걸 보게 되면은, 문제 뭐 직접 풀면서 보면 되니까요. 거의 시장경제 정답 키워드의 5번째 이기심. 이기심은 정답 키워드다. 그래서, 빵 장수가 내가 굶어 죽을까봐 빵 파는 게 아니고, 빵 장수가 굶어 죽을까봐 내가 빵을 사는 게 아니고, 각자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이기심에 행동한다. 그 결과 내가 빵을 먹게 되죠. 자원 배분이 나한테 효율적으로 오고 나도 좋고 빵장수 좋고 우리 모두가 다 좋다. 그게 이기심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기심은 정답 키워드 시장경제 오답 키워드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오답 키워드 이타심. 이기심의 절제와 상호견제 뭐 이런 이기심을 절제해야 된다. 뭐 이타심 이런 것들이 나오면 오답 키워드다. 다음에 시장경제 정답 키워드 보면 맨 밑에 보시면 1원 1표 원칙이 있거든요. 1원 1표 원칙 우리는 가격에 투표한다. 민주주의는 이게 오답 키워드가 이제 1인 1표의 원칙이거든요. 민주주의는 1인 1표 원칙이다. 1원 1표 원칙이 더 효율적이다. 민주주의는 내가 A라는 후보가 100% 마음에 들어서 찍었다? 아니, 나는 60%만 마음에 들어서 한 표를 줘요. 한 표를. 근데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에서는 1,000원짜리 펜이 60%만 마음에 듭니다. 600원치 마음에 든데 사요 안 사요? 안 산다고. 표를 안 던진다고. 내가 시장경제에 있어서 이 1,000원짜리 펜에 대해서 이걸 샀다라는 거는 이거보다 더 큰 만족감을 얻었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그래서 시장경제의 1원 1표 원칙은 정답 키워드, 1인 1표 원칙은 오답 키워드.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를 일반적으로 배우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체제라고 하는 건, 시장경제 체제라고 하는 거는 경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해결하냐? 민간이 해결한다. 민간이. 근데 정부가 개입한다? 그거는 계획경제에서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정부가 계획과 통제에서 이루어진 게 계획경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자본주의 시장경제, 현실에서는 혼합경제체제로 들어가니까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개입을 하는데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는 거는 경제 문제를 민간이 해결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있어서 오답 키워드 쭉 보면은 네 번째, 정부가 민간보다 효율적이다. 정부가 뭐 시장을 규제해야 된다. 정부가 적극적인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것들이 나오면은 이제 오답이 되는 거죠. 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본주의 1.0, 2.0, 3.0이 있는데 시대에 따라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뭐 자유방임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자본주의 1.0 같은 경우에는 산업혁명, 시대혁명이고 2.0은 대공황, 3.0은 석유파동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때는 호황기였는데 이제 대공황 불황기, 석유파동 때 불황기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애덤 스미스가 이제 이때 당시 이제 고전학파 자본주의 1.0 고전학파 경제학자인데 우리 뭐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잖아요. 그가 이제 바라본 시장은 잘 작동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시장을 신뢰했고 시장이 균형 상태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균형 모델. 이때는 물건을 만든 족족 다 팔았기 때문에 공급이 중요했죠. 세이의 법칙의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조한다. 이게 세이의 법칙이죠. 그래서 공급이 수요를 창조하는 때고 이렇게 시장이 잘 작동하니까 개입하지 마. 정부 개입하지만 방관적 정부, 작은 정부를 추구했죠. 이때는 저축이 투자로 이어지니까 저축이 미덕이죠. 저축이 투자를 해주고 투자가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지고 물건을 더 만들 수 있으니까 저축이 미덕이다. 그 다음에 자본주의 2.0은 대공황이니까 불황기죠. 그러니까 시장이 잘 작동하지 않으니까 재고가 쌓이고 노동자들, 실업자들이 넘쳐나죠. 시장이 불신했고 불균형 모델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때 당시 유명 학자로는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있죠. 이때는 재고가 막 쌓이고 이럴 때니까 소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걸 이제 유유수요의 원리라고 하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수요를 만들어줘라,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해서 그 민간에 수요를 만들어줘라. 정부가 이제 적극적인 개입을 해라. 큰 정부죠. 이때는 이제 소비가 미덕인데 저축을 해봤자 투자로 안 이어진다고. 저축을 하게 되면 이게 절약역선이 나오는데 절약역선은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구성의 오류 중에 하나고
나 혼자 저축을 늘리면 부자가 된다. 우리 모두가 다 저축을 늘리게 되면은 소비가 줄어들면서 기업들은 재고가 쌓이고 사람들을 해고하고 해고당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오히려 돈을 찾아야 되죠. 이런 절약역설을 케인즈가 얘기했죠. 소비가 미덕이다. 이런 케인즈의 큰 정부 이론은 서구 복지국가 만들어지는데 크게 기여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1970년대 석유 파동이 발생합니다. 케인즈 말대로 큰 정부, 재정출 막 늘렸는데 왜 경기는 회복이 안 되고 물가만 오르는 경기 침체 속에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냐. 케인즈 이론 잘못했다. 케인즈의 반기를 들고 나온 사람이 신자유주의자들이죠. 신자유주의 아버지격이 이제 프리드 하이크고 이제 그의 제자 밀턴 프리드만 있죠. 그들이 내세운 건 감세, 규제, 완화, 시장의 기능을 회복시키자. 자본주의 1.0 시장 신뢰, 자본주의 2.0 시장 부신, 자본주의 3.0 시장의 기능을 회복시키자.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옹호했죠.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인 정치인이 레이건 전 대통령, 대처 전 총리, 레이건노믹스, 대처리즘 이런 걸로 이어지죠. 작은 정부죠. 그러니까 문제 푸실 때 자본주의 1.0 애덤 스미스와 관련된 내용을 넣어놓고 이것과 관련 없는 거 찾아라. 그럼 자본주의 2.0 케인즈를 뽑으시면 돼요. 작은 정부, 큰 정부, 작은 정부라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1.0 내용에서 관련 없는 거 뽑아라. 케인즈. 자본주의 3.0 내용 주고서 관련한 거 뽑아라. 케인즈. 이렇게 뽑으시면 돼요. 밑에 이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시장 경제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머지 다 맞는 내용이고요. 5번에 효율성과 형평성 동시 추구라고 되어 있는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는 효율성을 추구한다. 효율성하고 공평성은 상충되는 개념입니다. 효율성을 높이다 보면 공평성이 훼손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는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빈부격차 생겨나죠. 빈부격차 생겨나니까 공평성이 훼손되죠. 형평성이 훼손되죠. 사회주의 계획경제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을 추구하니까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 다음에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기반이 됐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관련된 현상이 아닌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단점 뭡니까? 경기 변동이 발생하죠. 경기 변동이.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 있으면 나쁠 때도 있죠. 이를테면 경기 변동이 왜 생깁니까? 경기가 조금만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럼 투자 확 늘어. 그럼 경기가 확 좋아지고. 경기가 조금만 안 좋아질 것 같아요. 투자 확 줄어들어. 경기가 안 좋아져. 이런 식의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단점 중 하나가 이제 빈부격차죠. 다음에 4번처럼 효율성을 추구하고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죠. 다음에 3번 소득의 재분배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틀렸죠.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에서 이런 빈부격차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정부가 개입을 하고 있다. 그런 소득 재분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13번 시장경제체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됐고요. 2번처럼 시장에 재화 서비스가 넘쳐나죠. 그다음에 금융거래도 잘 발달돼 있고 민간보단 정부가 현장에 암묵적 지식을 가공하고 수집하는데 효율적이다. 아니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그 경제 문제 누가 해결해? 민간이 해결해. 민간이. 그러니까 4번이 틀렸다. 5번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시장 경제에서 가격 역할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원의 상대적 희소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격이 오른다는 건 재고가 희소하다는 의미죠. 그다음에 선호가 증가할 때 가격이 오르죠. 각 곳에 분산되어 있는 지식들을 수집해 가공해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은 이제 가격이 오르고 이쪽은 내려가고 그럼 가격이 내려간 쪽 오른쪽으로 이제 물건이 이동하고 이런 식의 정보를 준다는 거죠. 다음에 가격이 있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에 대한 그런 것도 판단할 수 있고요.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사인재산 제도 유무에 관계없이 가격이 생성되어 재화의 가치를 말해준다. 우리가 가격이라는 건 시장에 결정됩니다. 시장은 민간에서 수요와 공급, 가계와 기업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이 이루어지죠.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사유산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는 사유산 인정되고 사회주의 계획 경제체제는 사유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이 틀렸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15번. 불황에 대한 케인즈 입장이다. 옳지 않은 것은 대공황은 유유수요 부족. 이미 얘기했죠. 소비가 부족해서 발생했다. 됐고요. 다음에 이때는 그 실업자 넘쳐나고 다음에 소비가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불황이 생겨나죠. 공황은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해의 원리를 입증한 사건이다. 아니 애덤 스미스 고전학파는요. 그 균형 모형이에요. 균형. 장기 균형 모형. 케인즈는 단기 불균형. 고전학파는 장기 균형 모형이다. 케인즈는 단기 불균형이다. 그러니까 고전학파 생각한 장기는요, 아니, 만약에 균형이 있어, 이탈했어. 그럼 바로 균형을 찾아갑니다. 굉장히 빨리 이제 균형을 찾아가요. 균형이 이탈이 있어도. 근데 케인즈는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모두 장기에 다 죽는데요. 우리 모두 장기에 죽는데. 물론 장기 균형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 균형이 안 와요. 안 온다. 우리 죽고 올 수도 있다. 우리가 죽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했다고. 아니,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잘 작동하게 되면은, 금방 균형을 찾을 수 있어요. 균형이 있어. 이럴 때면은,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초과 수요. 가격이 올라가요. 균형을 찾아가.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를 입증한 사건이다. 이건 보이지 않는 손, 자본주의 1.0 내용이죠. 그래서, 그 대공황이 왔어요. 대공황이. 아니 시장이 균형 상태이고 균형에 이탈하면 금방 균형을 찾아가면 왜 이런 불황이 오냐. 고전학파 보이지 않는 소리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4번처럼 정부 지출을 늘려서 소득이 늘어나면 불황이 벗어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케인즈는 이제 승수효과이겠죠. 승수효과. 승수효과는 정부 지출을 늘렸습니다. 정부 지출 늘렸어요. 이건 거시경제와 관련된 건데 정부가 기업에 물건 사줍니다. 그럼 기업의 투자가 늘고 소비가 고용된 사람들 소비가 늘겠죠. 이런 식으로 투자가 늘고 소비가 늘면서 이미 지출했던 정부 지출보다 국민 소득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게 이게 승수효과다. 다음 밀턴 프리드만 어록 한번 보시고요. 밀턴 프리드만은 자본주의 3.0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에 유량, 저량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량은 일정 기간에 걸쳐 측정한다. 우리가 이제 국민소득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영토 안에서 새롭게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합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측정한다. 일정 기간. 그 다음에 저량은 특정 시점 12월 30일 현재. 그래서 12월 30일 현재 인구가 몇 명인지 그 다음에 외환보액이 얼마큼인지 재고가 얼마큼인지. 그래서 유량 저량 구분하는 문제도 출제가 종종 됩니다. 그래서 유량 저량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구성의 오류 절액 역설인데 구성의 오류 자체가 이제 부분은 참이다. 전체는 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이라고 잘못 판단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절약의 역설이 있다. 절약 역설 케인즈가 얘기했다. 나 혼자 저축을 늘리면 부자가 되지만 경제 전체가 저축을 늘린다고 모두 부자가 되는 거 아니다. 오히려 총저축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케인즈가 얘기한 절약의 역설입니다. 다음에 2장 미시경제 파트로 이제 보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죠. 9페이지. 수요 공급의 법칙, 수요 공곡선 상해 이동과 수요 곡선, 수요 공급 곡선 자체 이동 구분하자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격이란 변수가 변하면은 수요 곡선이나 공곡선 선을 타고 움직이고 그 외의 변수가 변하면 선 자체가 이동한다.
그리고 밑에 이제 수요 증가, 공급 감소, 공급 증가, 공급 감소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알죠. 16번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최초 이점으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수박 시장의 변화를 표현한 것이다. 수박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수박 가격이 상승한다? 선을 타고 움직입니다. 그럼 뒤로 가겠죠, 뒤로. 다음 비료 가격이 상승했다. 비료, 이 그래프 안에 그 비료 가격 상승이란 변수 없어요. 없기 때문에 수박 시장이니까 비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줄겠죠. 공곡선 좌측 이동, A로 이동합니다. 3번입니다. 다음에 재화의 가격이 반드시 상승하는 경우는 그 위에 펴보세요. 수요 증가, 공급 감소죠. 둘 다 가격이 오르는 방향으로 움직이죠. 답은 2번입니다. 다음에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정부는 사교육비 절감하기 위해서 공교육 정상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대요. 근데 공교육하고 사교육 관계를 고르래요. 공교육이 정상화된다고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사교육은 공교육 내에서 자기 자녀의 상대적 순위를 높이고자 하는 일종의 군비 경쟁적 상황이다. 학부모들 높은 교육열이 유지되는 동안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 둘의 관계는 보완제죠. 예. 그래서 우리가 대체제는 동일한 만족감을 얻는 다른 제한데, 예. 그럼 이를테면 공교육이 늘면은 대체제라면 사교육은 줄겠죠. 예. 근데 이제 둘은 보완관계죠. 보완관계 우리가 유명한 게 이제 프린터 잉크죠. 프린터 잉크. 각각이면 의미가 없는데 함께 사용할 때 더 의미가 있다. 그래서 둘의 관계는 보완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펜지는 수요법칙이 예외죠. 수요법칙 예외로 이렇게 생긴 게 이제 기펜지죠. 수요법칙의 예외다. 정상제,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구입을 늘리면 정상제, 구입을 줄이면 열등제가 되겠죠.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X제 시장에서 균형점이 A에서 B로 변했대요. 가격이 올랐대요. Y제 같은 경우는 X제 가격이 오르니까 구입을 늘리네. 대체제네. X, Y는 대체제. 그 다음에 X, G 제한은 보완제죠. X, Y는 대처관계다. 맞죠? 예. X제의 소비세 부과하면 가격이 오르거든요. 가격이 오르니까 Y제 더 사죠. 대체니까 맞죠? 다음에 X, G가 보완제입니다. 다음에 그 프린터 가격이 하락했대요. 프린터가 하락했다. 잉크 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라는 틀렸습니다. 답은 1번 가나가 맞습니다.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발전회사들이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있대요. 그 정부는 친환경적인 태양열 이용해 전력 생산 늘리고 석탄을 이용한 전력 생산 줄이고자 하는데요. 태양열 이용한 전력 공급이 늘어나면 석탄 시장에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석탄에 대한 수요가 줄겠죠. 수요가 줄게 되면은 가격은 떨어지고 생산량은 감소하겠죠. 그려보세요. 수요가 줄어들 테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도 줄어든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밑줄 친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가 대출시장에 미친 영향으로 적절한 것은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를 포함했대요. 혁신적 벤처를 창업하고 싶어도 금융회사가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이 창업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란 지적이 계속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대보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이를테면 A, B, C 세 명이 연대보증을 쓰고 있대요. 근데 D 돈을 못 갚았습니다. D 돈은 1억을 못 갚았대요. 그러면은 뭐 이를테면 3,300만 원씩 이렇게 세 명이 나눠 부담하는 게 아니고 A한테도 1억 달러일 수 있고 B한테도 1억 달러일 수 있고 C한테도 1억 달러일 수 있어요. 예, 아무한테나 1억을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A가 이제 D한테 못 견디고 이제 1억을 줬어요. 1억. 주면은 나머지 B하고 C한테 A가 이제 구상권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연대보증이 있으면은 돈을 회수하기가 좀 더 수월하겠죠. 근데 연대보증을 폐지하겠대요. 그러면 대출 시장에 있어서 대출을 줄겠죠. 그래서 연대보증이 폐지되면은 대출을 빌리는 사람 수요는 증가할 텐데 공급은 감소할 것이다. 답은 2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22번 금연권 수요 공급, 그 다음에 금연권의 가격과 판매 수입. 금연권과 담배는 경쟁 관계에 있대요. 금연 효과를 위해 담배 가격을 인상한 정부 조치. 그러면 금연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죠. 수요 증가. D1에서 D2로 이동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높아지고 거래량도 증가하니까 매출, 판매 수익, 토탈 레비뉴도 증가한다. 매출, 판매 수익, 토탈 레비뉴 증가한다. 그러면은 1번이 되겠죠. 1번. 그 가운데 A, B, C, D 두 번째 그림에 A, B, C, D 가운데 2가 빠져 있습니다. 2에서 A로 이동한다. 2가 빠져 있다. 답은 1번입니다. 다음에 23번 보겠습니다. 다음 밑줄진 부분의 구체적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갑은 매주 10만 원을 받고 의료집을 청소해주고 있대요. 갑이 의료집을 청소한 시간 동안의 기회비용은 8만 원이고 그래서 가격이요. 청소하는데 가격이 10만 원인데 갑은 최소 8만 원만 받으면 됩니다. 8만 원 받으면 된다. 을은 청소로부터 누리는 만족감이 10이래요. 12. 최대 지불할 용의가 12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죠. 그럼 여기서 플러스 이만큼의 생산자 잉여, 여기 플러스 이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됩니다. 소비자 잉여. 이게 사회 전체 잉여가 되죠. 사회 전체 잉여 플러스 4야. 근데 정부가 5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대요. 무슨 일이 생길까? 아무도 거래를 않겠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 잉여가 4인데 정부가 5만 원 세금 부과한다. 그럼 사회적 후생소시 발생했죠. 그러니까 사회적 후생 내가 좋을 게 없어요. 사회 전체적으로 좋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거래하지 않는다. 다음에 24번 보겠습니다. 다음 지문에서 여가의 성격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개념은 하루 24시간을 노동과 여가에 배분한대요. 소득세 인상으로 세후 임금이 감소했대요. 그러면 소득이 줄었대. 소득이 줄었다. 노동시간이 증가했다. 여가가 줄었다. 소득이 증가할 때 구입을 늘린다. 정상절. 소득이 줄 때 여가를 줄이겠죠. 정상절하면. 답은 1번입니다. 1번. 다음에 이쪽 탄력성 쪽이 그나마 조금 배우는 내용 중에 이제 어려운 내용인데 여기랑 이제 시장 형태요. 시장 형태 이쪽이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쪽은요. 먼저 이제 12페이지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보겠습니다. 수요 가격 탄력성.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가격이란 충격에 소비자가 반응하는 정도를 배우는 겁니다. 반응하는 정도를 배우는데 거기 이게 좀 공식이 조금 잘못되어 있네요. 공식이. 그래서 공식이 지금 좀 출력을 해놓으니까 원래 원본 파일에는 있는 게 안 보이는 게 있네요. 좀 정리를 해보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가격이라는 충격이 소비자가 반응한 정도를 배우는 거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밑에가 이제 가격의 변화율 퍼센트 절대값 씌워주고 위에 수요량의 변화율 퍼센트 절대값 씌워주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탄력성 공식인데, 예. 이 절대값 씌워주는 건 마이너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곡선이 이렇게 생긴 놈이 있고, 수요곡선이 이렇게 생긴 놈이 있다. 어느 게 더 탄력적이다? A, B가 있을 때, 예, B가 더 탄력적이죠. 탄력성이 1보다 큰 값이 나오고 1보다 작은 값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비탄력적이다. 예, 그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저하는 우리가 필수제 농산물이 있죠. 농산물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탄력적인 저하는 사치제 귀금속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 중요하니까 잘 보시고요. 예. 다음에 예외적인 형태로는 수직의 형태는 탄력성 값이 0이 되고, 수평의 경우에 탄력성 값이 무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직각 쌍곡선일 때는 모든 점에서 탄력성이 다 1이 됩니다. 직각 쌍곡선이 탄력성이 1이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정규 시간은 그걸 증명을 해주는데, 난 늘 사과를 10만원치 먹는 사람이에요. 10만원치 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형태의 수요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는데, 이 변화율로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 탄력성이 0이고, 가운데는 탄력성이 1이고, 탄력성 값이 무한대가 된다. 이 값은 탄력성이 1보다 작고,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이것과 매출과의 관계를 나타내면은 요렇게 그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업이 매출을 늘려면 비탄력적인 제하 같은 경우는 가격을 올려라. 올리게 되면은 농산물, 필수제 이런 것들 가격 올리게 되면은 매출이 늘어난다. 근데 탄력적인 제하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늘려면은 가격을 낮춰라. 낮추면은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식의 가격 정책도 알 수가 있죠.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것도 뭐 중간에 뭐 선이 하나 사라져 버렸는데, 뭐 책 같은 데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걸 공식이 왜 그러지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네요. 공부를 하셨으면 뭐 어렵지 않게 왜 선이 빠져 있을까? 뭐 그렇게 그 정도의 생각은 좀 드실 겁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밑에가 소득의 변화율 60%, 위에가 수요의 변화율 %.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재화의 종류를 구분하는데, 소득 탄력성이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0보다 크다 정상재, 0보다 작다 열등재, 0에서 1 사이 필수재, 1보다 크다 사치재 이렇게 재화의 종류를 구분한다. 그 다음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 같은 경우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요, 대체제하고 보완제를 구분합니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 얘는 얘를 그냥 직접 쓰세요. 콜라 가격이 오를 때 사이다 수요는 증가한다. 0보다 크다. 대체제. 프린터 가격이 오를 때 잉크 수요는 줄어든다. 0보다 작다. 보완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밑에가 이제 가격의 변화율 퍼센트, 위에가 공급량 변화율 %. 얘 같은 경우는
공곡선. 가격이라는 충격에 생산자가 반응한 정도를 배우는데, 이렇게 공곡선이 가파르다. CG와 DG와라고 했을 때, CG와는 비탄력적이다. 얘는 탄력적이다. 이런 CG와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산물, 이런 것들이 이제 비탄력적으로 가격이라는 충격을 주어도 가격이 높아져도 공급을 늘리기가 어렵죠. 농산물 같은 게. 그다음에 공산품 이런 것들이 탄력적이죠. 이것도 이제 예외적인 형태로 이제 그려보면은 수직의 형태. 수직의 형태는 탄력성 값이 모든 점에서 다 0이 된다. 다음에 수평 경우 모든 점에서 탄력성이 무한대가 된다. 무한대가. 다음에 공곡선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래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경우에는 기울기와 무관하게 탄력성 값이 다 1이 된다. 이거는 시험에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만 간단히 얘기할게요. Q 이꼴 5P, Q 이꼴 2P가 있다고 하죠. 가격이 10에서 11이 됐다고 합시다. 그럼 Q는 50에서 55가 되거든요. 둘 다 가격의 변화의 10%, 공급량 변화의 10%, 탄력성 1이 되고, Q 이꼴 2P도 마찬가지야. 가격이 10에서 11이 됐다. 그럼 Q는 20에서 22가 됐다. 둘 다 10% 이렇게 변한다고.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서로 다른 직선의 경우에는 기울기와 무관하게 모든 점에서 다 탄력성이 1이 된다. 이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기본 수업하는 이런 교재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거기 이제 표에 있어요. 중간에 표. 탄력성 값이 1이다.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고 원점을 지나는 우상의 공곡선. 기울기와 무관하게 항상 1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얘기를 하고요.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탄력성 쪽 문제로 계속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